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온 시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듯 또 정책 모멘텀 받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또 이와 관련해서 부각이 될지, AI도 있었고요. 웹툰도 있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어제는 대북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 좀 나눠볼게요. 김윤 전문가님, 정책주 순환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직 못 간 쪽이 있다면은 힌트를 주신다면요. 글쎄요, 힌트를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섹터별 이따 분석은 우리 이사님이 해주실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사님께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6가지 섹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시는 금융주라고 좀 통칭하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여기는 수혜가 당연히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너무나도 과한 단기 모멘텀이 좀 많이 반영되었지 않나. 이분법적 논리에 관해서는 말씀을 좀 올렸고요. 중장기 투자에서 정말 상법 개정이 된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높은 데로 갈 수 있고, 그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연기금의 비중이 높다. 지금 신정부는 세수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돈도 많이 풀지만 정부의 곳간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상법 개정을 해서 5,000포인트 간다면 여러 금융지주사에 포진되어 있는 연기금들의 배당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는 유리할 것이다. 단지 우리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쪽이 지주사 저 PBR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상법 개정의 골자가 정말로 핵심 포인트로 잘 적용돼야 되는 것 같고, 정말 대형주만이 아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일부 기대치가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기대감에 따른 어떤 평가 가치가 재조명돼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다운이라든지 이크레더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9% 10%대 배당을 하는 기업들 주가 전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심이 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선반영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선 대형 지주사들은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부터 들어갈 때는 내가 기간 투자를 해서 좀 떨어져도 버티든지, 아니면 기간 투자를 길게 해서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2, 3년 장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AI 반도체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섹터고, 여기는 정부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GPU 5만 개 확보하겠다. 여러분들 5만 개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격 H800에 관해서 이베이죠. 가서 가격을 봤는데 6,60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H200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오퍼나 블랙에 이런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만 개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나 정부의 5만 개 확보. 그 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추진도 하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많이 선반영이 되었고,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대기업들 쪽은 아직 좀 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별한 움직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중장기 투자나 단기 모멘텀의 상승 여력은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얘기 나온 김에요. 어제 오후쯤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대형 투자를 한 게 카카오 3기 신도시에 6천억 투자한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 내용도 포함됐잖아요. 앞으로 사실 카카오는 딱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AI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투자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카카오만 중간에 잠깐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의 색채를 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도 지금 5%대에 가고 있는데, 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정치적 색채가 강한 두 플랫폼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도 했었습니다. 카카오가 어찌됐건 전 정권 시절에 주가가 계속 내려왔고 오너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쪽이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다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이즈는 없었거든요. 근데 AI 쪽에서 뒤처진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 보여지는데,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정부 친화적인 색채를 좀 받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도 좀 나왔지 않나, 그리고 정부의 수혜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단기 반등세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페이 6만 원, 카카오는 또 마찬가지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중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어찌됐건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나 중기 모멘텀이 모두 남아 있는데 이제 글로벌 수요 둔화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뉴스플로우로 전해드리면 SK 대표이사가 나와서 올해는 괜찮다. 근데 내년에는 또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데가 여러분들 신재생 원전이죠. 뭐 신재생에 관해서는 분명히 국내 정책으로 이 정부 기간 동안은, 임기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외 쪽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국내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가 정말로 아주 큰 트리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남아있죠. 아무래도 뭐 해외 시장보다는 바운드리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그 인프라 실행 속도에 대해서도 좀 고민돼요. 정말로 해상풍력 당장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뭐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지. 태양광은 좀 쉬워 보이는데 해상풍력 이런 거는 당장 뭐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과 협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휘날레가 나오고 있는 쪽은 대명에너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은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뭐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좀 선별화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신정부 수혜인데 여기는 저는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선반영이 과도하게 좀 과밸류로 됐지 않냐. 우주항공은 아직까지도 좀 뒤처져 있다. 주관적인 평을 드리고요. 방산은 너무 고밸류다. 정리를 해드리고, 건설 유틸리티는 제가 대책 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 대책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정부 쪽에 대해서. 네,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주가들이 많이 갔지만 원전 모멘텀을 탔고 정말로 민주당 그 정권하에서 부동산이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 사이클이나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버블이 일정 부분 영향은 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고뇌가 많은지, 만약에 정책이 정말로 크게 조금 뭐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건설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죠. 이런 것은 그래서 아직은 뭐 대책은 없음 써놨고, 그 다음에 K 컨텐츠입니다. 뭐 아침에 이제 늘 김종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계절적 요인이 많이 반영됐고 빅 아티스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다 올랐거든요. 저는 이것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뭐 앞으로도 있을 경쟁, 실적, 또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중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반도체 쪽과 지수사 저 PBR, 금융지주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엔터나 건설, 방사는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10개에 가까운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섹터는 지금 고밸류입니다, 저밸류입니다, 뭐 정책이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여러 가지 코멘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 섹터가 정책 수혜주로 좀 나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을 보는 게 낫다. 모멘텀 측면에서 이 두 개만 꼽아주세요. 네, 뭐 교과서적으로 이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거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계좌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해지죠, 일명. 저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라든지 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에 편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이쪽은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저는 뭐 저의 성향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은 반도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정리까지 이어서 이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전 뭐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오늘 이제 그 5대 그룹 수장이랑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무슨 얘기할까? 저는 뭐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머리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뭐 상법 얘기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상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또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래 뭐 정부 출범하자마자 상법 바로 뭐 통과시킨다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던 건 상법 통과의 방향도 맞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에게 압박만 하면 이런 대그룹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첨단 산업, 특히 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주가가. 왜냐하면 이들이 신규 투자를 해외에서 늘리는 것보다 국내에서 늘릴 때 수혜를 많이 주면 국내에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종목들부터 포함해서 관련된 뭐 소재, 장비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만큼 경제적 효과가 큰 게 없거든요. 고용이나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짧게는 뭐 건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첨단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로 위기 상황에 빠진 것 같은 2차 전지 쪽은 대책을 주는 순간 주가가 더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제가 마감 시장에 나와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특히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목에 차온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자금 소요가 목에 차온 상황인 것 같은데 투자는 또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어서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동안 시장에 가장 못 올랐던 하이닉스 정도를 빼면 대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 둘을 어떻게 이제 대책을 줄 거냐 정도를 살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주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인데 저는 이게 상법 통과되면 좀 모멘텀이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법 통과를 중심축으로 해서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모멘텀이 확정되게 되면 좀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첨단 산업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면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도 그동안 미국의 그 슈드 같은 것들 ETF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이제 월배당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식으로 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거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월배당이나 기배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종목군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특히 이제 뭐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나의 이제 퇴직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고배당 ETF는 무조건 편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고배당을 할 수 있는, 할 여력이 있는 배당 관련 재원이 많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편입하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그 종목을 고르기 힘드시다면 지금 고배당 ETF들 나와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편입하시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 지주사 그리고 배당 섹터까지 이렇게 현재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오늘 여행 카지노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오늘 저는 대만테크 제가 그동안 계속 그 리포트할 때 점검해 네,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느 쪽에 또 종목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김윤 전문가님 여행 카지노 사실 자주 얘기해 주시지는 않는 섹터인데 오늘 이쪽을 보시는 이유는요? 근데 올해 그 뭐 간간히만 말씀드렸고요. 엔터도 또 우연하게 앵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한 섹터를 정말로 잘 집중 공략해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이 잘 안 나죠. 뭐 여기가 좀 빠른 것 같네, 여기 가볼까, 여기 또 좀 좋은 것 같네, 그럼 자기가 갈 때 그 순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의 주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해치 관련해가지고 매매를 계속 하는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계절적 요인이니까 우리가 뭐 그때 엔터 이런 거 점검할 때도 빅 아티스트들 돌아온다 이러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6월인데 무엇이 있느냐, 계절적 수의 특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제 옆에 계신 이제 두 분 다 여행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부럽습니다만은 저도 여행 계획이 이제 조금씩 생기거든요. 맞아요. 한 번쯤은 피크철이에요. 네, 피크철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번아웃이 오기 전에 다녀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제 여객 수요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실적들이 전부 다 우상향인데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좀 출발을 해볼 텐데 그렇게 밸류 부담이 없어요. 파라다이스도 저 PBR인데 이제는 평가가 틀려졌죠. 상법 개정이니까. 올해 실적을 보고 나서 좀 놀란 게 확실히 작년부터 좀 개선치가 있더니 코로나 때의 그 노이즈는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새 그 영업이익률 단위 15% 14%대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정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저 PBR 찾고 이렇게 실적 우상향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주 배당만 좀 늘린다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을 넘어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K 컨텐츠, K 문화를 보면서 많이들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카지노 종목들, 뭐 강원랜드는 이제 국내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 관련주인데 주가들을 좀 보니까 아직까지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 이제 변곡점 돌파를 좀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참 좋은 여행까지 하나 좀 봐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보니까 약간 좀 뭐 기술적으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이쪽에서 뭐 크게 투자 관점보다는 내가 한 스윙 관점으로 그래도 3, 4개월, 2, 3개월 정도 매매한다면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볼까요? 역시나 관심 쪽은 카지노,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호텔 신라,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정도 안에서 내가 좀 원하는 진입 타점에서 잡아서 좀 저가에 사서 고가에 갈 때 파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 이사님 대만 테크 동향 IT 쪽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 대만 테크 동향을 봤더니 굉장히 눈에 띄는 건 뭐 TSMC 잘 나가는 거야 뭐 말하면 입 아프니까 뭐 TSMC 잘 나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노트북 ODM이 60%의 급증을 보여주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갑자기 뭐 신모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경천동제할 뭔가 신기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어쨌든 노트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ODM 물량이 많은 대만 쪽에서 이렇게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 관세와 관련된 수요, 이연 수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뭔가 신학기도 아닌데 이렇게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이제 급증하다 보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LCC 업체도 봤더니 늘긴 늘었어요. 그 다음에 BB 레이쇼가 1을 넘어서면서 MLCC도 회복되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하다. 근데 이 BB 레이쇼도 쪼개보니까 AI 쪽 MLCC는 지금 1을 약간 넘어선 전체 BB 레이쇼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은 BB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LCC도 비싼 거, AI 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재고출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그런 관련 종목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이 아니라 이제 뭐 일주일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신택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판 종목군들이 서서히 막 들썩이고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신택을 한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트북 ODM과 더불어서 전체 기판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뭐 신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MLCC 삼성전기도 AI용 MLCC, 전장용 MLCC, 비싼 MLCC로도 점점 비중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권 안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만 테크 동향은 제가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해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있으면 동행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계속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꿈틀대고 있는 기판 쪽 그리고 또 대만의 동향으로 섹터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동진 세미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오늘 저는 금호석유화학 준비했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여러 번 또 방송에서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유는요? 동진 세미캠의 가장 큰 특색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매나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안정감인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같이 뭐 실적 꾸준한 쪽이 있겠습니까? 뭐 기관 수요나 증권사 연구원들도 사실상 뭐 이만한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쪽인데 사실상 안정적 이익에 기반한 비교적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어찌됐건 국내 포토레지스트요 이쪽으로 좀 보게 되면 분야에서는 거의 노원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부가 그 산업 소재로 영역을 좀 사업 다각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관해서 동신세미캠은 사실상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주가가 5만 원에 육박했던 기업이거든요. 뭐 사실상 뭐 2021년에만 갔냐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에도 5만 원 언저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났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퍼포먼스 쪽보다는 조금 신압으로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원한다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뭐 1분기 실적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585억 찍었거든요. 뭐 이 정도면 공이 인정을 해줘야죠. 영업이익률 약 16%대인데 제조업이 뭐 그렇게 업황 안 좋다고 해도 16%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제가 그 주목하는 부분은 마지막 코멘트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동신세미킴 회장님이 이제 그 자꾸 하셨죠. 그래서 상속세 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뭐 저의 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네네네. 놓고 동신세미킴에 신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의지를 가져야죠. 상속 재원을 마련하려면 배당 소득도 높이고,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상법 개정할 때 주주 친화적인 정책 펼치면서 주주 환원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가 부양 의지도 강렬하게 가져야죠.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하려면 그러한 조금 트렌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조정이 좀 일본 기준으로도 끝나갔기 때문에 뭐 대량 거래량까지 아니더라도 뭐 평균 거래량을 좀 넘어가는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생긴다면 박스권 상단에 한 35,000원에서 33,000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이사님? 네,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일하게 지금 석유화학은 다 지금 별론데, 왜냐하면 지금 서로 힘을 합쳐서 구조조정을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금유석유화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SBR이나 이 합성고무 쪽은 증설도 없고, 그나마 마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과거 이제 5개년 평균 정도의 그 가격 밴드를 그려보면 다른 건 그 밴드를 다 이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이런 것들은 과거 5개년 밴드를 전부 이탈해서 그 바닥에서 막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SBR은 거의 유일하게 이 밴드 내에서 그것도 상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엔비라텍스와 관련된 이 부담감, 이게 이제 계속 종목의 등락을 좌우하고 있는데, 엔비라텍스가 뭐냐면 그 장갑 앞에 붙이는 고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라텍스인데, 그 엔비라텍스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이제 생산하다가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 금호석유화학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미국과 관계가 풀릴 것 같으면 뭐 급락하고,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지금 중국과의 협상은 저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회사채 모집했는데 800억 모집했는데 5천억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엔 재무구조도 좋고 회사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줄 만큼 산업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회사채 발행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서로 꺼주겠다고 난리 날 정도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회사라면 주가가 비싸지 않을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금호석유화학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희 NCC 쪽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뭐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합종 연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스프레드 쪽 잘 봐야 된다, 정제 마진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제품군의 라인업은 지금 이런 부분 측면에서 괜찮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동진세미캠과 금호석유화학, 과연 토마토 AI의 선택은요?
오늘 6대4로 동진 세미캠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책 수혜주하고요. 기술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긍정적 재료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당장은 아니지만은 시차를 두고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시각, 토마토 AI의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